어디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10 그리고 공격 포인트 30개를 달성한 손흥민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에는 알러프 진행하면서 자녀를 축구시키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유소년 정책과 학부모님들의 그간의 질문사항들 종합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박차고 시간입니다. 박문성 차상의 위원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차 위원님, 손흥민의 10-10 그리고 30개 공격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10-10 아니고 11-10이라서 뭐 어쨌든 이제 10-10이라는 기록적인 기록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기록. 네, 대기록을 세웠죠. 그러니까 10-10을 기록할 당시가 이제 아스날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적 아스날과의 경기였고 역전승이었고 예. 그 경기에서 패했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뭐 거의 불가능으로 떨어지는 거였고 어쨌든 뭐 지금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긴 한데 어쨌든 가능성은 남겨놓게 된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예. 뭐 정말 극적이었고 뭐 손흥민 선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팀 입장에서 더 기분 좋았던 10-10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무석 의원님. 이게 뭐 텐텐이라고 하는 게 뭐 상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약간 준거 같이 쓰이는 거죠. 그냥 기준 정도. 공격수를 평가할 때 진짜? 뭐 골도 두 자리 골 이상 넣었어? 그다음에 뭐 도움도 이렇게 잘해? 예. 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이 텐텐의 의미가 좀 쓰이는 거죠. 차범근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독일에서 뛰었잖아요. 예. 그때 공격수를 평가할 때 그냥 리그 기준으로 해서 한 시즌에 10골 이상 때려 넣으면 그 선수는 그냥 그 리그에서도 그 정도면 일정한 수준의 어떤 탑 플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도움까지도 10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감독님 때 그때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선수 2명만 데리고 있으면 충분한 일정한 순위는 유지할 수 있다 팀이. 그렇군요. 예, 이렇게 약간 기준으로 쓰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다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뭐 한마디로 리그를 좀 씹어 먹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더 이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손흥민 뭐 어디 가서 검증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예. 지금 박문성 의원 말씀하셨지만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거는 정상급 공격수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올 시즌 35라운드까지 그러니까 뉴캐슬 경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들이 19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팀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거의 그러네요. 이제 한 팀에 한 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 팀에 한 명 정도가 이제 10골 정도 넣는 선수가 있다면 이제 그 팀의 간판 공격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움도 두 자리니까 그러니까 공격수로서는 이제 올라운더의 경지에 올랐다. 예. 뭐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야말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누가 이런 기록을 세웠냐 같이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분이라도 뛴 선수들 모두 합쳐보면 한 500명 조금 넘어요. 예. 그런 선수들 중에 이렇게 10-10을 기록한 선수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과 더불어서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 예. 지난 시즌 때도 대단합니다, 3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유럽을 전체로 다 올 시즌 해가지고 빅리그 이렇게 놓고 보면 빅리그 기준으로 해서 한 뭐 10명도 채 안 되고요. 그렇죠. K리그 역사가 대충 뭐 한 40여 년이라고 할게 대충 4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대단해요, 30명이 안 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걸 손흥민이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올 시즌 토트넘과 좀 손흥민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챔스 진출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 올 시즌 토트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미 감독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예. 좋았으면 안 바꿨겠죠. 감독도 한번 바뀌었고 이번 시즌까지 토트넘이 유럽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그게 유로파 리그건 챔피언스 리그건 10년 연속 진출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챔스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고 가면 이제 유로파인데 유로파 리그를 까딱까딱 가냐마냐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시즌이었죠. 예.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패. 만약에 뭐 그 기준을 그렇게 유로클럽 대항전에 안전적으로 나가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예, 차 의원님. 저는 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실패한 건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가장 짧게 최근 4시즌만 봐도 3등, 2등, 3등, 4등이었으니까 뭐 박문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굉장히 오랜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나갔다고 하지만
최근 서너 시즌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권역 4위 내에 계속 들어온 걸 보면 이번 시즌은 뭐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 보통은 예. 이제 토트넘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순위를 기록한 팀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독도 중간에 물러났고 잘했으면 물러날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무리뉴의 실패로 볼 거냐? 이거는 또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토트넘은 어쨌든 성공적이진 않다. 저도 뭐 실패했다고는 말했는데 성공하지 못한으로 예,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포체티노 감독에서 무리뉴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이 무리뉴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 건데요. 토트넘에 부임해서 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하십니까? 차 의원님? 어렵네요. 아니, 진짜 어려워요. 크고 작은 우승컵만 30개가 넘는 감독인데 예. 가장 최근 우승도 2017년 정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토트넘의 장점 뭐 잘 아시죠. 뭐 수비 탄탄하게 보면서 빠른 양쪽 측면을 이용해서 예. 카운터 어택을 노리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추구하고 무리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데리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빅네임을 데리고 오는 거에선 찬성을 했지만 어쨌든 잘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 12라운드까지 보여준 게 포체티노 감독의 모든 능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난 시즌하고는 분명히 달랐으니까. 예. 어쨌든 올 시즌 12라운드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리뉴가 들어와서는 득점력도 확실히 나아졌고 그러니까 평균 한 골 조금 넘는 거에서 지금 1.5골이 넘어가니까 예. 승점도 더 가지고 오고 안 맞는다고 보기에는 앞서 12경기보다는 무리뉴가 훨씬 더 낮게 이끌고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차 의원님께 네.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네, 싫어하진 않아요. 대답을 어쨌든 회피하시는군요. 이기는 축구를 하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문석 의원님? 이게 참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뉴 감독을 토트넘하고 연결됐을 때 그런 의견이 현지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와 근데 토트넘도 확실히 이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갔구나 네, 이런 맞아요. 네임들을 예. 영입을 하네. 네. 영입할 수가 있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리뉴 감독은 분명히 이름값이 있죠. 그럼요. 그거야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결과들 내왔으니까. 근데 이제 스타일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하여튼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소개팅 후의 대화 같습니다. 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좀 재미가 없어요. 축구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너무 수비지향적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뭐 결과는 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축구인 거죠. 뭐 이게 세계 축구 전술사의 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타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요한 크루이프나 이렇게 해서 했던 뭐 바르셀로나식의 축구들이 예. 있고 또 다르게 어떤 이 결과를 내왔던 그런 축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내는 축구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시대에는 좀 통하거나 어떤 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토트넘에게는 과연 맞을까와 더불어서 요즘 이제 아주 젊거나 아주 실험적인 전술의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자꾸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젊은 감독들 예를 들면 황희찬 선수가 진출한 라이프치히의 뭐 나겔스만 감독, 예. 만 32살 감독. 그럼요.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클럽 감독의 뭐 개겐 프레싱이라든지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램파드 감독 데뷔하자마자 막 센세이션 일으키고 예. 이런 거 자꾸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약간 뱅것광가? 흘러갔나? 더 구식으로 느껴지고 네, 사실. 그런 느낌들이 비교를 좀 있죠. 하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손흥민도 좀 평가를 해볼게요. 냉정하게 뭐 대기록은 달성하긴 했지만 올 시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송인? 뭐 일단 결과가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후스코어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예. 케인과 손흥민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해 버렸더만요, 올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도 공격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의 정확도라든지 키패스, 뭐 예. 드리블,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비교했는데 케인보다도 더 좋았던 시즌이었다. 평점 매기는 사이트죠. 예. 수치 자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던데. 그러니까 뭐 케인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사실 이번 시즌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렇게 지나고 놓고 보면 참 이야기가 많았던 시즌이죠. 그렇죠. 예, 사연이 많았죠. 군대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예, 그리고 뭐 퇴장이라고 하는 퇴장도 것도 있었고 있었고 맞아요. 예. 부상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또 꾸준히 세웠단 그럼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에 대한 것도 많이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은 해주는 선수로 성장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딱 믿고 써도 되겠구나. 예. 라고 하는 거 증명이 보인 거죠. 그렇죠. 차 의원님. 100% 동의합니다. 다 하셨어요.
그동안 최다골 넣은 시즌이 토트넘 두 번째 시즌인가 아마 14골일 거예요. 예. 리그만 따졌을 때. 근데 어쨌든 또 두 자리를 만들어냈고 그 시즌에 아마 도움이 8개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예. 하는데 그 도움 기록을 또 넘어서서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에서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뭐 더 평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유로파 진출 가능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항소가 좀 받아들여지면서 챔스 출전권 배정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현 상황에서 챔스와 유에파리그 출전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4위까지입니다. 4위까지. 예. 어떠한 경우에도요. 현재로서는 예, 이번 시즌 순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맨유가 4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5위인데 4위 안으로 들어가고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 예.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챔스 출전권을 주어지니 그때는 5위도 혹시 챔스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중복이 되니까. 예. 예. 아닙니다. 아. 그냥 4위 안에 들어간 팀이 챔스나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하면 예, 예. 그냥 1위부터 4위까지 줘요. 음. 근데 그 5장 최대 5장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팀이 우승을 했는데 4위에 못 들어갔네. 그러면 4위 안에 못 들어갔지만 고생했으니까 다음 시즌 줄게. 어떻게 디펜딩 챔피언한테 티켓을 안 줘. 예, 예, 예. 그런 의미로 약간 구제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4위 안에 들어간 팀이 챔스나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게 되면 그건 그냥 4위까지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올 시즌은 4위까지 준다 4위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예. 유로파리그는 기본은 이제 5위 그리고 리그컵 우승, FA컵 우승팀 이렇게 예, 세 예. 장을 주는데 지금 리그컵을 맨시티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리그 차순위로 갑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6위까지 주어진다는 거고 FA컵 우승에 따라서 근데 지금 네 팀이 올라가 있는데 아스날이 현재는 그 순위 밖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순위가 굳어진다고 쳤을 때 아스날이 우승하게 되면 아스날 플러스 5, 6위. 만약에 다른 팀이 지금 다 위에 있는 팀들이 우승하게 되면 5, 6, 7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토트넘이 7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 7위도 갈 수도 있고 아주 안전하게 가려면 6위까지 가야 된다. 7위도 갈 수가 있군요.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경기 남았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레스터 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남아 있는데 2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이는? 레스터 시티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습관적으로 좀 굴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L과 R이 좀 순간 R이었나? L이었는데 막 이래가지고 네. 네. 어쨌든 뭐 경우의 수를 뭐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이기긴 해야 되는데 이겨놓고 일단 결과도 봐야 되고. 예. 일단 레스터는 챔피언스리그 권역에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4위죠 또. 그렇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고. 팰리스는 하위권이긴 한데 이 경기가 또 원정이거든요. 예, 예. 올 시즌 토트넘이 원정에서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 이제 뉴캐슬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남은 대진이 썩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다. 네,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 토트넘 없는 유럽 챔피언스 컵이라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예, 유로파 예. 리그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최소한 유로파라도 나가야지 자존심은 회복하는 건데 좀 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챔스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매우 희박하죠. 에이, 챔스는 얘기하지 말죠. 챔스까지. 2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레스터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재기한 다음에 흐름도 좀 안 좋고 좀 크게 지기도 했고 퇴장자도 막 최근에 발생하고 이래저래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레스터가 지금 순위는 높지만 뭐 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로 좀 보고요. 팰리스 경기는 레스터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져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뭐 그냥 막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만약 진짜 팰리스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예.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 싸우면 그래도 토트넘이죠. 토트넘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예. 객관적인 전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승부 예측에서는. 아니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건데 2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2경기가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 좋았거든요. 아스날. 더 공격적으로 경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기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박 의원님. 근데 이제 문희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싸우자. 이기면 되니까.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 보면 원래 아스날 경기 다음에는 그래 이렇게 손흥민을 역시 톱으로 써야 돼라고 했는데 또 손흥민 선수 이제 측면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원정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 아마 그렇게 싸운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저 같으면 좀 공격적으로 싸울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골 승부를 한다든지 뭐 카운터들 때려가지고 이겨야지 덤비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갖고 있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죠 또. 그럼요. 본인의 철학이기 안 때문에. 바뀌죠. 예. 네. 차 의원님은요? 이게 정말 그런가 한번 올 시즌 기록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무린 감독이 이제 부임해서 뉴캐슬전까지 24경기를 리그 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예. 이 중에 무승부를 포함해서 승패가 한 골 차 이내로 갈린 승부가 19경기예요. 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고 그러니까 한 골 차라도 이기면은 그 상태로 잠그거나 예.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이 습관이 마지막 두 경기를 남기고 야 이제는 공격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 기존과 같고 똑같을 것이다. 그게 더 이상하겠네.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이거는 사람 바뀌면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다고 대승을 하나 한 골 차로 이기나 승점 3점은 똑같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 하프라인에서 골을 넣나 주워 먹으나 똑같이 한 골이거든요. 예, 예. 어차피 한 골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승리하는 축구의 공식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대로 갈 것이다. 네. 예. 토트넘이 챔스 진출 못하고 유로파까지 못 나간다면 당연히 좀 이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해지죠. 이러면.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음.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장 짓느라고 돈 많이 돈 많이 썼고요. 썼죠.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토트넘 포함한 모든 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유럽 클럽 대항전까지 못 나가게 되면 일단 광고 단가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십을 맺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유니폼에 광고를 넣어요. 근데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노출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유럽 클럽 대항전 나가가지고 더 많은 대회, 더 많은 전 세계 그렇죠. 사람들하고 예. 노출되면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뭐 500억 그러니까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경우 플러스 얼마를 더 준다. 유로파를 갈 경우 얼마를 더 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못 가면 그만큼 깎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구단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선수 영입을 하거나 혹은 선수를 내보내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내 가치는 좀 더 챔스나 이런 데 나가는 팀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클럽 대항전 나가는 건 중요한 의미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돈 이야기 하셨는데 텐텐을 기록한 손흥민이 이제는 토트넘과 결별할 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구단들이. 손흥민을 살 구단이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옮길 선수들은 다 옮겨요. 사실은 옮겨요. 네. 그러니까 뭐 1억 유로 이런 거는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런 선수들이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투르 같은 선수가 옮겼다든지 뭐 7,200만 유로 나왔고 베르너도 그 첼시로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옮겨가면서 예.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한 5천만 유로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900억, 뭐 800억, 900억 이런 돈들이 되는 거거든요. 있는 팀은 써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면 돈을 그만큼 깎인다라고 하지만 최후의 방법이 있어요. 또 대출을 받는 수가 있죠. 무리수를 두면서. 예, 예. 근데 이건 다음 시즌 성적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수를 두면서까지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이 있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프리메라 리가의 강한 두 팀이나 예, 예. EPL 팀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을 쓰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예. 각 국가별로 좀 강한 팀들이나 프리미어리그 팀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관심이 이렇게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죠.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없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뇌피셜로 연결을 해보자면 뭐가 있냐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우디의 뉴캐슬의 인수가 마무리되고 감독으로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가고 예. 팀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강력하게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전제가 너무 많은데. 성전제.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 일정하게 오파를 때릴 수 있죠. 뉴캐슬로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게 뉴캐슬의 이적 가능성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좀 몇 가지 전제들이 좀 필요하니까 예. 가장 큰 전제는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가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마 인수는 뭐 지금 물론 계속 막 밀당도 있고 막 뭐 불법으로 뭐 뭘 했네 이것 때문에 계속 뭐 약간 좀 싸우고는 있는데 그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는 같고 그러면 이제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 연결설이 분명히 뜰 겁니다. 근데 뉴캐슬이 B클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나이가 만으로 28살이에요. 축구 선수 커리어에 지금 빅 사이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딱 나이입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약 3, 4년을 해가지고
빅사 계약을 하건 큰 계약을 하건 아니면 뭐 토트넘과 그러면 3, 4년 연장 계약을 해서 큰 계약을 하건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를 하나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선택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빅사이닝 개념으로 하는 거죠. 아. 예. 내가 이 팀을 이끌어 보겠다. 예. 그러니까 맨시티도 처음에 만수르 구단주가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내가 그럼 이 팀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한번 끌어와 보겠다. 예. 그렇죠. 첼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네. 근데 이건 전제가 좀 깔려야 된다. 전제들. 예, 전제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지금 뭐 2경기 남았는데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방송위원하고 맥이 같아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30살 이전이 빅사이닝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예. 한 번은 더 옮길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지금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만큼의 큰 계약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성적을 보고 갈 것이냐, 돈을 보고 갈 것이냐, 돈과 성적을 적당하게 볼 것이냐인데 예. 저는 근데 여기서 유로파조차도 못 나간다면 팀을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 네. 예. 박 의원님. 이건 뭐 저희가 맞다 안 맞다고 해서 무슨 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래야죠. 저 같으면 옮긴다. 저 같으면 당연히 옮겨야죠. 그냥 생각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이 이게 뭐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뭐 투자도 좀 하고 선수도 보강해서 다음 시즌 뭐 유로파리그를 못 나가지만 그 다음엔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보이면 뭐 근데 계속 뭐 선수도 이탈 얘기만 나오고 보강은 그렇게 썩 저 안 되니까 너무 또 짠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한번 커리어를 한번 그럼요. 불살른다는 느낌으로는 새로운 선택을 해도 음. 나쁘진 않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예. 뭐 토트넘이 유로파라도 진출을 해서 손흥민이 또 무대에서 활약하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문성 차상현 위원과 함께했고요. 2부는 대한민국 축구 유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아이러브 풋볼. 네, 2부는 유소년 축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현 하이나이트 스포츠 대표 정옥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주현 대표에게 맞춘 컨텐츠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추기도 사실 맞춘 건데 네. 그간 문자를 통해서 유소년 축구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오, 오늘 그 궁금증 해결해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이주현 대표님. 네. 지금 유소년 지도하는 총 감독으로 또 계신데요. 네. 아이들 축구 참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케이스고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는 워낙 이제 뭐 남자라고 하면은 축구를 안 좋아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확산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 이후 아닙니까? 네, 2002 월드컵 준비할 때 가장 시급했던 게 재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겸 2001년부터 스포츠 토토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행으로 보면 30% 정도가 수익금의 30% 정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 발표를 보면 1년간 1조 4천억 원 가량이었어요. 여기서 일정 금액이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제대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부터 K리그 유소년 육성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예. 울산, 포항, 전남 위주로 15에서 18세 유소년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2008년에 K리그 주니어 18, U18 그리고 작년부터는 K리그 주니어 U15 대회까지 운영이 되면서 예. K리그 1, 2 지금 22개 팀 모든 팀이 유스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군요. 네. 네. 저도 예. 그 2018년 18년 아니고 2008년에 그 유스팀 리그 시작했을 때 제가 첫 일기였어요. 네. 당시 일기. 네네네.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서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기 정욱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뭐 다른 축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사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예, 이제 예. 개선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선 2019년부터 8인제 축구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예. 동시에 이제 경기 중에 코칭을 금지.
시행했습니다. 아, 경기 중에 금지예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코칭을 막 하다 보면 지도자가 선수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위축되거든요. 아, 그렇죠. 잘못된 예.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인제 축구의 장점은 이제 11인제보다 좀 더 많은 볼터치 그런 걸 좀 유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그 8인제 시합에서 1인당 슈팅 숫자가 1.2회로 그리고 11인제가 이제 0.5회거든요.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2배 이상 예. 증가를 했고요. 그 패스 횟수도 14.1회. 그러니까 11인제에서는 9.2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이제 운영 방법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기반은 잘 갖춰놨다. 그렇죠. 네. 예. 그 골든 에이지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유럽 선진국들의 어떤 잘된 점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게 있거든요. 예. 요걸 토대로 그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아시아 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랑 카타르가 굉장히 제일 높은 등급의 그걸 음. 유일하게 받았대요. 그렇군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유소년들이 실제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입니까? 뭐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취미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 오는 친구들이 예.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선수 목적으로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축구 구장들 이렇게 지나가 보면 네. 뭐 지역 어디서든 축구를 배우는 유소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 팀 몇 개 선수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총 집계됐던 19년도 말의 자료를 보면요. 학원 축구가 795팀에 예. 22,409명, 그 클럽 축구가 574팀에 12,332명, 예. 그러니까 합쳐서 1,369팀에 34,741명입니다. 음. 숫자 읽기가 너무 힘든데 많죠. 너무 많네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2002년 기점으로 유소년 축구가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어요. 2011년도에 기록이 있던데 그때는 학원 클럽 합쳐서 671팀에 24,000명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자체는 21세기 들어서 줄고 있는데 이 유소년 축구 인구 자체는 8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자료였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상담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들어온 질문들인데요. 네네. 먼저 1319번님의 사연입니다. 정욱진 캐스터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음성 변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 연기가 필요하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어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축구 선수까지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언제쯤 축구 선수로 갈 실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이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네. 괴리가 있거든요. 아이는 원하는데 네. 객관적인 실력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네. 부모로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객관적인 이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모님들의 주관적인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축구선 출신이라 하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부분은 사실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축구 전문가들의 좀 판단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판단이거든요. 예, 사실 예. 저도 이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럼요. 누군가의 지금은 꿈인데. 예.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정말 크게 되실 수도 선수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언제쯤 이제 축구 선수로 갈 그 나이를 판단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로 진학할 때 중학교에 그때쯤, 네. 진학할 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되거든요. 충분히. 예, 예. 그래서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이르죠. 판단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이승우, 뭐 백승호, 이강인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들인데 언제 어디로 유학을 갔죠? 이주연 대표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백승호, 이승우 선수 모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에서 잘 뛰고 중학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예.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빨라요. 11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여러 팀 입단 테스트에 참가를 했고 예. 또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주목받은 시점 자체가 좀 빠르죠. 7살 막 이럴 숫돌이. 때부터 주목을 받았으니까 예. 좀 예외로 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이 질문을 정욱진 캐스터에게 드렸고요. 네. 2757번님의 사연입니다. 7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축구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축구 유학의 장단점과 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배우는 건 어떤지 궁금하네요. 하셨네요. 일단 뭐 조기 유학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먼저 일단 사실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기 유학의 일단 장점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언어 습득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언어 습득, 그 둘째로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진로의 길이 좀 넓어진다. 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 자체에서도 해외 연수 경험 있는 학생들을 뽑는 기업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사실 뭐 해외 경험이라는 게 뭐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경험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뭐 조금 더 큰 성장할 수 있는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예. 그냥 인간으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뭐 길이 될 수 뭐 있을 것 다양한 같고. 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제 뭐 외국인 코치가 직접 이제 국내로 와서 코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예.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이제 하이나이트 축구 교실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깨알 같은 본인 네네. 방법까지. 아, 네. 거기가 최고예요. 하이라이트 스포츠 유소년 클럽. 아, 네. 네. 정욱진 캐스터가 뭐 방금도 말씀했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유소년 축구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예, 아시아에서 물론입니다.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하죠. 네. 예. 9157번님의 사연도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축구 배우고 있는데 지금 나이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스피드, 체격, 기술 뭘까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술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와, 싶어요. 기술이에요? 네. 예. 네. 사실 뭐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뭐 스피드와 체격, 뭐 피지컬 같은 부분은 중고등학교가 되면 사실 누구나 다 성장을 하거든요. 예.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성장이 느린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인데 이 기술이라는 게 유소년 시기 때 이제 기본기를 습득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놓치면은 예. 성인이 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유소년 때 그 기술을 마스터해서 올라온 선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좋은 거는 사실 체력 훈련, 예. 피지컬 훈련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가장 빠른 성장이 되지만 이제 기술 훈련은 이제 반복적이고 사실 지루해요. 굉장히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예.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무조건 기술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예. 자, 이어서 4145번님의 사연인데요. 정욱진 캐스터. 네, 9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예.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또래 아이들 어떻게 축구를 훈련을 해야 될까요? 기술 위주의 훈련이 필요할지 체력 위주의 훈련이 필요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비슷한 네. 사연인데 일단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유럽에서는 공을 던져주고 그냥 놀게 시킨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탈리아 그 AC 밀란 유소년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네. 훈련장에 들어가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 가치관을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예.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를 들어 감독이 얘기하고 하는데 옆에서 막 싸우고 있고 옆에서 막 트래핑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또 한 번은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훈련을 하는 그 훈련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때 모든 선수들이 딱 뒷짐을 지고 다리 살짝 벌리고 고개 숙이고 눈 딱 들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딱 한 선수 이승우 선수는 공을 발로 살짝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문화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훈련 문화 자체가 어떤 공을 계속 친숙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뒷짐지고 감독 말에 고개 숙이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문화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이주연 대표 그런 상상을 하니까 고개를 떨궜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엔 당연했었고 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법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질문 다시 이어가 볼까요? 기술 위주의 훈련이 필요한지 체력 위주의 훈련이 필요한지 당연히 그럼 기술이겠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이제 뭐 볼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유자재로 갖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즘 그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선수가 양발을 지금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굉장히 강한 무기인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손흥민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훈련은 정말 지루하지만 꼭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너무 필요한 훈련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성적 위주의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미리 알아서 적어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크고요. 아, 예. 사실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엘리트 체육이 포함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팀들이 성적으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성적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상 이 팀 혹은 지도자들이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그렇습니다. 되죠. 이제 결국 이제 운동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숱한 이제 악습이 반복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행태들은 사실 대부분 묻혀요. 네, 근데 악습이 대물림되고 고립된 구조, 그 지도자들의 뭐 그런 권위들, 상습 기관의 무관심.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죠. 예. 일부 학생팀은 하루 온종일 운동에만 거의 올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서너 번 이상 운동한 팀들도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많이 운동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축구 운동이었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가 예, 됐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사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과학적이고 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지도자들도 저는 많이 변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일단 축구 훈련도 효율성과 과학성 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요즘은요. 그렇죠. 이제 데이터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성적 위주. 야구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예. 뭐 특히나 투수 같은 경우들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선수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에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막 스캇 보라스랑도 막 계약하고 이런 선수가 예.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이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다가 토미존 수술을 받고 결국엔 이렇게 딱 재기하지 못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에 있어서 뭐 성적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 것들만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학원 축구에서 문제점도 꽤 많잖아요. 비리도 많고요. 뉴스에도 참 많이 나왔죠. 네, 특히 작년에 큼지막한 사건 2개가 있었죠. 뭐 고등 연맹전 승부 조작이 있었고 또 한 축구인 출신 감독의 학부모 성추행 및 횡령 혐의. 후자는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예. 이 고등 연맹전 승부 조작 같은 경우는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A 학교가 B 학교를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들어서 정말 안 좋은 경기력으로 예. 의지가 없이 4점을 줍니다. 4대 3으로 역전패를 당하는데 그 A 학교는 이미 32강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B 학교는 그 승리로 32강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A, B 학교의 감독은 같은 학교 선후배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냄새가 나네요. 네, 예. 많이 한국 나네요. 고등학교 축구 연맹에서 해당 경기를 몰수패 처리를 했고요. 양 팀이 3년간 연맹 주최 대회 출전할 수 없게 했고 예. 양 팀 감독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예. 참 이런 비리가 많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비리가 많습니까?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예. 때. 그래서 뭐 골을 넣지 말아라. 뭐 이런 명령을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네. 예. 실제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이제 한 1분 남았을 때 이제 감독이 지시를 해요. 한 골 먹어라. 네. 1대1로 비겨서 저희가 비기고 그 팀 그때 조별 예선이었는데 이 팀이 저희랑 비기면은 2위로 올라가는 거였고 저희는 1등을 확정 지었었어요.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주 스트레스예요, 진짜. 네. 예. 그래도 점차 나아지겠죠. 너무 많이 좋아져도. 그러니까 이런 좋아지고 있어요. 것들이 네.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면서 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또 하나의 사연입니다. 5928번님인데요. 정우진 캐스터. 네, 12살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 딸이군요. 네, 딸이 네. 축구 선수가 꿈인데요.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하네요. 이 여자아이가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자 축구 선수를 꿈꾸는 우리 학생인데 네. 우리나라가 여자 축구 쪽은 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주연 대표 클럽에는 여자 선수들이 있나요? 네, 있고요. 사실 어. 뭐 유소년 남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예. 좀 많이 아쉽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자 축구에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네. 뭐 일단은 축구 배우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변만 보더라도 여자인 친구들이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인 친구들 사이에서 뭐 한두 명 껴서 같이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인 친구들끼리 같이 하려면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뭐 선수들이 모집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도 그래서 반대로 지금 조선 선수 에이전트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조선 선수나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예. 좀 여자 축구에 대해서 좀 교육적인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발전시킬 그런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여자 축구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0985번님의 사연입니다. 6살 남자 아이의 부모인데요. 축구를 시키고 싶은데 큰 유소년 클럽에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축구 선수 이름 걸린 곳 있잖아요. 확실히 더 좋나요? 축구 선수들 이름 걸린 클럽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역사가 깊은 차범근 축구 교실, 뭐 학원 스포츠 밖에서 유소년 양성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예. 말하자면 방과 후 축구 교실이었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성종국 씨도 있고. 네, 이후에 뭐 많이 생긴 박지성, 송정국, 안정환, 김병지, 유상철 너무 많아요. 네. 현역도 있어요. 염기훈, 김신욱 예, 엄청 많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뭐 제가 뭐 감히 이거 할 수 있는 말 좀 네.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경쟁사인가요? 그러면은? 경쟁사라고 하기 네. 어떻게 보면 경쟁사이기도 하죠. 근데 예, 이제 뭐 그만큼 좋은 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선수들이 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과 뭐 추억을 만들어 준다든지 사실 그런 선수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예. 뭐 그런 메리트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그 대형 선수들의 이름이 걸렸다 하더라도 말도 넘기네. 사실 그 선수들이 넘어갈까요, 그 선수들이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희 하이나이트 축구 교실은 제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네. 굉장히 홍보하시네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4786번님 정우진 캐스터. 네, 7살 남자아이인데요. 나이별로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별로. 네. 예. 일단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 훈련,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뭐 전술적인 훈련들 하면서 이제 경기 감각을 조금씩 익혀야 되고 예.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사실 좀 만들어져야 돼요. 성인 레벨까지. 그래서 뭐 전술적이라든지 개인 기술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이 좀 만들어져 있는 성인 리그에도 당장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정도로 모든 부분이 완벽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정도면 거의 판가름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좋은 선수라든지 혹은 정말 피지컬이 정말 압도적인 선수라든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예. 네. 저희가 질문과 또 상담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다음번에 또 이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 아이 축구 교육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유소년 체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다면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인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계속 개선해서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습 질문인데 지금 축구를 배우거나 혹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우리 유소년 학생들에게 축구 선배로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이기는 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기는 축구 성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에서 그 시기를 돌이켜 보니까 축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저도 지금 축구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축구를 정말 재밌게 즐기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실력은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적과 뭐 이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축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축구를 정말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욱진 캐스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오늘 유소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유소년 학생 이런 얘기 나누면 꼭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신청합니다. 지나가버린 뭔가 유소년 학창 시절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하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볼 차고 성장해서 또 제2의 제3의 손흥민이 아닌 이주현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러풋볼 85화 마칩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고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